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얘기 오늘도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그 프리마켓입니다만 300만 원을 찍었는데 그죠? 네. 300만 원을 찍고 나서부터 방송하는 오늘 10% 넘게 지금 조정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크게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시장에다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네. 언제 사야 될까라는 답변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언제 사야 될까? 언제 팔아야 될까 아니고. 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굉장히 크게 확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판단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에 더 많죠. 크기 네. 때문에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3월부터 우리가 따져보면 네. 고점의 가격이 200만 원 고점 한번 찍었고요. 여기서 7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다시 25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90만 원 저점 찍고요. 그리고 300만 원 최근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의 가격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할 때 저점부가 170, 190, 250 정도의 저점부를 찍어주는 형태의 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간에 올라갈 때 계속 바라만 봤다란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접근해 볼 만한 가격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다들 언제 팔아야 되지? 팔아야 되는데 그죠? 이러고 생각했는데 네네. 시장의 컨셉은 언제 사야 되지? 조정받으면 그죠? 네. 이런 말씀이란 거고 없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네. 그리고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2% 빠지면 사기 어렵죠. 그죠? 네. 사야 되는데 그죠?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없으면 뭐 한 주부터 사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어요. 마이크론 실적의 전망이나 가이던스나 실제 나오고 났을 때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요. 당연히 실적은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30% 정도 상향화된 수치로의 예상 수준을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었던 지난 한 4번 정도의 흐름에서 네.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제가 따져보면서 한번 흐름을 봤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지난 3월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빠졌던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고 그죠? 있습니다. 예.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네.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다 3번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전 단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주가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관성의 흐름들로의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네.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들을 많이 답수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실적 내용이 어떠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는 실적 전후로 해서 주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를 과거 흐름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이번에도 실적 발표 전 단계에서는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는 좀 조정을 받는 이 형태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주가가 자고 나면 오르고 1년 365일 오르면 좋죠, 그죠? 네. 그러나 그렇진 않다. 조정 지수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 9천 왔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터치했으면 좀 조정 받을 때도 되긴 된 거잖아요. 좀 조정받고 네. 다시 가야 된다는 관점이거든요. 예. 우리가 마이크론 얘기를 잠깐 전에 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반도체만을 놓고 보면 80조에 50조를 벌었습니다. 매출은 80조, 이익은 50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조에 35조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5조에 한 7조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50조에 35조를 번다라고 해요. 한 30% 정도 상향된 수치로의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120조에 90조를 번다고 합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한 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60조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높게는 한 400조까지도 바라봅니다. SK하이닉스는 260조에서 300조를 바라봅니다. 엔비디아가 한 해에 한 200조 조금 넘게 이익치를 추정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나겠지만 그렇다 본다면 삼성하이닉스 전체적인 주가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더 가야죠.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리고 최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에 대해 400만 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일까라고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난해 하이닉스의 그 이익의 수준이 그 주가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가는 한 70만 원 정도 됐고요. 이익은 한 40조 한 해 동안 40조를 발현시켰습니다. 올해 300조 정도라고 한다면 대략 한 7배 정도 이익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도 등치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70만 원에 7배 한 400한 중반 정도 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익과 주가의 비율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해석해 보게 되면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은 합리적 수준에서의 목표가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조정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그 너무 좋아서 사실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놀라고 있는데 네. 꺾은 게 없다 그죠. 결국은 2분기 이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2분기 실적을 또 확인하게 되면 여전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팔 때보다는 다시 사고 어떻게 보면 다시 리밸런싱하는 그렇죠. 네. 뭐 약한 걸 오히려 팔고 네. 그죠. 반도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러지 말라고 해서 시장한테 그죠. 너무하잖아, 심하잖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쏠림 현상은 비단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1년 전에 조방원 올라갈 때 그 음. 조방원의 쏠림 현상 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항상 주도주가 나타나면서 그 주도주가 움직일 때는 일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조정은 뭐 건강한 조정에서의 형태고요. 그리고 다시 가기 위한 조정 형태이고 제가 증시기업원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알았는데 이 증시기업원 하나 기억이 납니다. 네.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공포를 타고 오르는 게 주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도하게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눠서 빠질 걸 한 번에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뭐 시장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 쪽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계속 몇 차례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좀 삼성전자가 8만 원대부터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부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왔다면 팔 사람이 없죠, 그죠? 그렇죠. 계속 오르는데 왜 팔어, 그죠? 네. 중간 중간에 이제 덜컹덜컹 오르니까 이제 팔았던 분들이 혹은 그 전에 물려서 고생하던 분들이 원금 오니까 그죠? 지금도 최근 나오는 게 삼성전자 뭐 7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거나 8만 원에서 9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 뭐 그죠? 배합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데요. 네. 반도체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갔던 게 이제 MLCC나 기판 관련해서 이들 주식이 삼성, 전기, LG노텍이 뭐 엄청나게 대장주 반열에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니까 얘들은 이제 더 흔들립니다. MLCC 관련주 대표주는 삼성전기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요. 이노텍이나 또 삼화콘덴서나 이런 등등등 종목들이 최근 호황에 맞물려서 주가 올라갔죠. MLCC가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호황일까라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기존에 MLCC가 가장 많이 쓰였던 부분은 전기차였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한 2,000개, 3,000개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아주 작은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MLCC거든요. 이게 전기차에는 한 2, 3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전기차 수요가 요즘 감소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체 수요가 뭐가 있을까 해서 최근에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하나당 이 MLCC가 한 4만 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는 이 서버가 4만 개 들어간 서버가 작게는 10만 개, 10만 대, 많게는 40만 대까지 들어간다고. 10대, 40대 아니고 10대, 40대 아닙니다. 단위가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의 레벨로가 다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네. 수요처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가 올랐고요. 국내 기업만 올라간 건 아니죠. 일본의 전 세계 40%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
주가도 최근에 한 4배 정도 상승하면서 동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고요. 네. 역시나 이게 이제 AI에 대한 흐름의 확산되는 과정의 진행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관련한 주가 상황들이 최근에 고점 찍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느냐? 끝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재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앞전의 고점부에서 돌파하느냐 이 관점이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뭐 반도체 대비해서 아주 관심도를 가져보자라는 측면보다는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뭐 쫓아가면서 팔 필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들 대형주들은 사실은 그 금액 자체가 좀 비싸서 그렇지 네. 흔들려도 사실 뭐 참을만해요. 그래서 사실 소부장들은 현기증이 나가지고 그죠. 막 오를 때 막 우와 막 상한가도 갔다 그죠. 빠지면 뭐 10몇 프로씩 빠지고. 그러니까 소부장은 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만 가고 그죠. 네. 버티는 거 있고 밀리는 거 있고. 되게 헷갈려요. 소부장은 접근하실 때 두 가지 그 내용만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에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로 연말에 그 매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적 흐름에 대한 내용들 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부진한 내용이었거든요. 반면에 최근 소부장이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SK라든가 또 VM이라든가 테스 같은 종목들. 최근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신선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도 괄목할 만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왜 좋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왜 소부장 단에서의 동일한 그 소부장인데 왜 이들 종목은 실적이 좋았느냐? 이들 종목들이 대부분 전공정 단에서요. 이 식각이나 세정이나 이 앞단에서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본다라면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첨단 공정과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부장 기업들은 제가 앞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뭐 일부 종목을 거론을 해드렸는데 뭐 PSK, VEM, 테스 같은 첨단 공정의 앞단에 있는 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세 선도 현상을 계속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 투자되었다라고 한다면 교체 매매가 필요하고 이들 종목들은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들 종목들의 거래량은 최근 한 달 동안에 대규모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부장단 종목들이 과거에는 다 같이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더러더러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선별화되고 압축된 소부장 종목들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전공정 쪽하고요. 기판 쪽 죽잖아요. 그죠? 전공정, 기판 또 기판은 아직은 움직임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옆으로 쭉 눕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적이 안 좋고 뭐 수급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앞단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구간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첨단 공정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PCB 업체 종목들은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화하고 바로 후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B도 마찬가지로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그 첨단 공정의 그 PCB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CB도 기존의 기판보다는 HBM 특화된 이 PCB 업체들이 좀 강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보죠.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해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의 실적을 확인해야 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일부 좋은 것도 있는데 좋아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실적이 좋은가 따져본 거죠. 밸류를 따져보면 결국 돌고 돌면 실적 주차하다 보면 삼전닉스만큼 저평가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 삼전닉스로 몰려가고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맞는데. 네. 그러면 굳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뭐 소부장 투자를 하는 게 매력이 있나? 지금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린다. 선호도의 차이인가요?
저기 뭐냐 우매한 질문이 아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신해 주시는 네.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소부장을 투자하시는 분과 삼전 닉스를 투자하시는 분의 성향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소부장의 주가 그 변동성은 삼전 닉스가 물론 최근 흐름에서 좀 변동성이 커지긴 했으나 네.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5% 내외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현상들을 예. 보여주거든요. 예.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10%가 기본 단에서의 움직임의 그렇죠. 폭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좋아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소부장을 매매하시는 거고요. 나는 변동성보다는 좀 안전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삼전 닉스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관점과 자산 규모에 따라 좀 다른 선택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관점,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이 관점이 아니고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접근하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과거에 이제 보면 엄청나게 소위 뭐 텐베거 만들고 이런 게 그 소부장이나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지금 워낙 전자 닉스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이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명성이 좀 퇴색되는 흐름들인데요. 네. 어쨌든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전공정. 근데 원래는 사실은 후공정이 이제 조금 더 그 HBM도 그렇고 고도화 집적화되면서 이제 후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지난해까지 2.5D도 그렇고 그렇죠. 뭐 많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지금은 후공정은 관심이 좀 덜합니까? 네.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지난해 굉장히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원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게 되면 전공정 단의 소재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 장비가 움직이고 그다음 후공정의 장비들이 움직이는 경향성들을 과거 흐름 그렇죠. 내에서 보면 예. 많이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보면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아주 도태되어서 소외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순서의 차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 판단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반도체를 지금 어쨌든 간에 흔들려도 반도체 버리고 뭐 딴 것만 살 수가 없는 장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면 전체 포션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오히려 흔들릴 때는요 약한 걸 버리고 강한 거를 더 리밸런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그 반도체 표준적인 네. 권장하시는 반도체 좀 포션, 반도체 포션 가운데 그럼 투탁과 소부장의 비율 좀 여쭤본다면. 그 전에 말씀드릴 게 투자해서 물 먹어도 반도체에서 물 먹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예. 지수가 여기서 진짜 하락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물려 있는 게 현실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불받아서 올라갈 때 이때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조정받는 단계에서 현 시점 구간에서 투자 업종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삼전 닉스냐 소부장이냐라고 딱 구분지어서 저한테 질문 주신다면 저는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네, 개인적인 선호도이면서 그 많은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기본 수급은 사실 반도체로 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든 뭐 바이오든 뭐 뭐든 간에 될 듯하고 안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시 좀 SDI가 조금 치고 나가는 뭐 반짝 오르는 느낌이 있더니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또 조금씩 흐르고 약합니다. 네.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6월 초에 저점부로의 가격 회귀를 다 해버렸습니다. 반등을 일부 주다가 네, 다시 그러네요. 예. 반락하면서 6월 초에 저점으로 다시 왔는데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 시장에 대한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보다도 훨씬 나은 가격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나 고점부 최근에서 찍어줬던 3월, 4월, 5월에 찍어줬던 고점부를 돌파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은 시장과 연동된 흐름으로의 주가가 좀 출렁이면서 저점이 약간 낮아지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동해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최근 내에서 1200포인트까지 상승한 흐름들이 보여줬다가 1000포인트를 한번 주저앉았고요. 그리고 900포인트까지 내려앉은 이후에 반등 줬다가 최근에 950 그러게요. 전후까지 해서 네. 다시 주저앉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쌍바닥을 그려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기술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 7월장에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6월에 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모집에 열풍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6천억 정도 1차 조성이 되었습니다. 연말 2030년도까지 한 150조 정도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성장펀드에 주요하게 담는 종목들이 뭐 반도체는 기본값이고요.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뭐 그 저기 코스닥에 주요하게 담아있는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력으로 이쪽으로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가 진행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흐름으로의 코스닥 시장 또한 점진적인 개선의 현상이 7월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 일단은 시그널로 판단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 또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흐름들이 이제 전반의 그 상승으로의 전환이 되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매도 일변도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뭐 연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뭐 시장은 아주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계속 매도보다는 부분 매수를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뉴스에서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30년 됐다라고 합니다. 코스닥 시작한 지가 뭐 5년 정도, 맞아요. 6년 정도에 아마 예. 출발한 것 같은데 7월 1일에 당시에 1000포인트 지수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으로. 근데 코스닥이 7월부터는 흐름이 개선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여기에 뭐 맞추어서 흐름들이 뭐 부분 개선이 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2차 전지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이제 ESS를 지금은 주목하는 거고죠. 네. EV보다는 그다음에 뭐 리튬 가격도 계속 주목하고 리튬 가격에도 변화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예. 그 CATL에서 이제 그 중국 내 광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급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정도에 광산 그 채굴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죠. 추가로 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 연말에 다시 채굴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리튬 가격이 올해 그 박스 내에서의 가격을 보게 되면 저점은 13만 위안이고요. 고점은 20만 위안인데 최근에 20만 위안 찍고 지금 16만 위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한 10% 정도 최근 단기적으로 2, 3일 내에 하락을 주긴 했거든요. 영향도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전체 그 박스의 형태를 훼손하는 가격에서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역시 리튬 가격과 연동하는 주가 모습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로 최근에 일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ESS 쪽이 생각보다 사실은 꾸준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리튬 가격은 좀 이제 번외고, 그다음에 이제 EV 쪽도 앞으로 이제 사실 올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면 뭔가 숫자가 찍히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영향력이 빠지기 시작하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도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가운데서는 김대중 대표님 관심 종목은 뭐였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 제가 네. 얹어서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관심 종목까지 좋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EV는 뭐 기본값으로 뭐 흐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V는 넘어가고요. ESS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접근드릴게요.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많이 짓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그렇게 추가로 건립되는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ESS가 데이터 센터와 어떤 작용 현상에서의 흐름들로의 그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영향도를 줄 것이냐라고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는 주로 도심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반의 도심 옆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IT 기반의 도심 옆에 주로 발전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해안가나 아니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네. 측면의 발전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송전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키로당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채굴할 때는 2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ESS로의 전력을 공급할 때는 한 5천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1기가와트.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SS 장치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한 5천억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앞서 송전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100km 송전 시설에 대한 그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최소 비용으로 잡아도 1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기타 대륙적으로 큰 그 국가 형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에는 기존의 전력 기반에 대한 송전 시설을 세우는 것보다는 ESS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ESS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이제 내년도에 전고체가 상용화됩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됐죠. 이제 전고체가 28년도에 상용화 될 것이라는 게 기본 관측이었어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근데 기술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어져서 전고체에 대한 내년도 상용화라고 한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의 움직임이 조만간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뭐 EV는 기본값이고 ESS의 확장된 데이터 센터로의 진행 내용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시기 앞당겨지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2차는 이제 그 주가 상승의 전환점이 되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최근 내에서 주가 흐름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던 삼성 SDI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DI를 첫 번째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SDI가 셀업체 가운데서는 네. 그냥 삼성 SDI라고 하셨으면 끝낼라는데 첫 번째 탑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두 번째 탑픽이 있나? 소재주죠. 네, 이런 궁금이 있어서. 네. 네. 소재주고요. 네. 소재주 내에서는 저는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소재주라고 한다면 포스코 피체엠이겠죠. 주가 상황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피체엠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네. 흐름에서의 연동된 주가 모습들이 비슷한데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피체엠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양극재사 중에서 소재사 중에서 탑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이야기를 하죠. 로봇주가 뭐 로봇이라고 쓰고 사실은 뭐 한동안 여전히 가로 열고 현대차라고 네. 그죠? 쓰는 구조 패러다임이 왔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기존 로봇주도 그렇고 최근에 뭐 상당히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심도에서는 멀어지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상당수의 종목들이 로봇주입니다. 예.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로봇주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실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자되어진 종목에 대한 로봇주 선호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로봇주를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로봇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로봇주는 다시 움직인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다시 움직이는데 단순 테마로 이제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다만 로봇주 내에서 우리가 조선주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대표주들은 흐름이 이어가면서 뭐 고점 돌파를 한다든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외곽에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예전에 기자재라고 불렸던 주요 기자재 업체도 아니고 네. 기자재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에서 상승 흐름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로봇주도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장이 그래요, 그죠? 가는 네. 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변방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그죠? 네, 그래서 본방의 메인주들이 그죠? 가는 흐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 딱 투자되어진 관심 종목을 판단하셔서 외곽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중심주로의 변화. 중심주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현대차 또는 로보티즈 아니면 레인보우 같은 종목들. 이런 중심권에 있는 종목으로 네, 맞아요. 교체로의 진행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주가 그럼 과연 언제쯤 움직일 것이냐, 언제 시점이 되어야지만 이 로봇주의 흐름이 개선되어질 거다 판단하면 일단 로봇주에 대한 이슈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겠죠. 100% 인수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상장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승계 관련해서도 연동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7, 8월에 상장과 관련된 프로세스 진행되는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로봇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에 흐름이 개선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국내 최대 로봇사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 로보틱스가 뭐 복수 상장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올해 마찬가지로 상장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9월에 테슬라에서 3차 로봇 공개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의 전반의 로봇에 대한 이슈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7, 8, 9월 여름장의 로봇주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변주보다는 중심권에 있는 종목들은 7, 8, 9월의 흐름에서 로봇주 흐름이 강화되는 형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주로의 판단으로 현대차를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네. 현대차- 현대차 요즘 뭐 자동차 보고 EV 보고 투자한 분은 없죠. 네. 네. 현대차, 모비스, 오토에버 예. 이렇게 3종 세트로 이제 관심도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에 대한 목표 단가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90만 원, 100만 원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가치적 부분을 환산해 보게 되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한 200주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90만 원, 100만 원 산정을 한다. 이런 내용 근거로 현대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정체되고 일부 조정받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로봇주의 주가 움직임의 시점과 동일하게 7, 8, 9월 장에서는 흐름이 개선되지는 선상으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쥐고 계시고요. 그리고 로봇주의 대표주 현대차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흐름이 개선되는 7월 그리고 로봇 기업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과 동일하게 흐름이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완전히 인수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저도 기사가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뭐 했다, 뭐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그 소프트뱅크 집은 네, 10% 인수한 걸로 알고 9.65 있습니다. 풋옵션 하는 거 이거 인수 찾아보니까 아직은 결정 안 된 것 같은데. 아, 그때요? 그렇습니까? 네,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이제 이 풋옵션 행사 이걸 이제 현대가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제가 저도 헷갈려갖고 찾아보고 제가 놓쳤나 싶었는데 아직은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현대차가 받을 가능성도 있고 네, 더 좋은 그림은 사실은 한 10%를 글로벌 뭐 빅테크나 뭐 엔비디아나 그죠? 뭐 구글 이런 데서 10% 받아주면 진짜 좋은 거고, 그죠? 삼성에서도 관심도가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뭐 지분 인수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뉴스들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뭐 10% 지분이면 뭐 지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그죠? 맞습니다. 협업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제 좋은 뉴스로 해석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현대차 사서 좋게 보고 말씀하신 로봇 모멘텀으로 사서 고생하고 좀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가격으로 그렇죠. 보면 현대차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앞서 잠깐 그 현대차 네. 목표 주가에 대한 말씀들을 네. 드리긴 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그 추세선상에서의 흐름을 일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그러게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피해가지 못했죠. 네, 그죠? 전체적으로 빠지는 흐름인데요. 지금 저는 가격권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현 수준 내에서의 지금 가격이 50만 원 초반이거든요. 네. 현 수준 내에서의 가격은 유효한 타점에서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로봇을 품은 로봇을 꿈꾸는 현대차의 그림은 사실 달라진 건 없다, 그죠? 네, 시장만 달라진 거고 관심이 조금 줄어든 거고 시장이 밀리는 거니까 현대차가 기본에 있고 그 다음에 부품사 가운데서는 모비스. 모비스 플러스 로보티즈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현대 모비스, 현대차 계열로만 보면 그죠? 네. 그다음에 로보티스는 LG 쪽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로보티즈가 아니라 LG 쪽 종목이 로보스타라고 있고요. 네, 네. 로보티즈는 자체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그 진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그 기존 전통적인 쪽에서는 많이 좀 슬림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작은 종목 가지고 버티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로봇주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주변주까지의 투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중앙에 있는 종목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현대차, 모비스, 로보티즈, 레인보우 정도로 압축해서 전환매로의 진행을 먼저 하시고 요 내에서 이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로봇이 이제 올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월에 CES 하면서부터 그죠? 로봇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한 거잖아요, 그죠? 네. 바람이 좀 한번
이제 불어와줘야 되는데 그죠? 로봇주가 최초에 움직였던 시점은 지난해 10월 30일 날 제인수랑이 그 깐부치킨 회동이 있으면서 20만 원대에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올해로 넘어와서 CES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형태의 주가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제인수랑 얘기를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지는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하면 기존의 이제 업체들 플러스 대기업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뭐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LG그룹이 좀 가세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 역량이나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LG그룹이 원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가장 독보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과거의 전장, 그 그렇죠. 네, 전장 부분 그렇죠. 네. 캐나다의 그 모사도 인수를 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특화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현대차로의 흐름도로의 부분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LG는 뭐 우리가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LG에서 가장 주력에서 내세우는 게 그 AI의 엑사원이라고 그 AI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LG CNS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그룹이 뭐 정확하게 로보티스와 관련된 흐름으로의 진행된다라는 측면보다는 피지컬 AI와 연관된 네. 특화된 내용으로 LG그룹이 앞으로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를 비롯해서 LG CNS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 상승하고 또 급격하게 주가를 조정받고 있는 현상들이 현재의 주가 수준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LG그룹 쪽은 틀림없이 다시 가는 형태로의 가격 전환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그룹도 마찬가지로 저는 현대차 그룹과 마찬가지로 관심권에 두고 특히나 그 지금 매매에 대한 종목 선정을 그 어렵게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LG그룹 내에서의 투자도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지컬 AI 이런 쪽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로봇 얘기는 현대차 그룹 얘기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조선이나 피지컬 AI 쪽의 현 상황을 조금 더 점검해 볼게요. 일단 조선업종부터 보면 조선업종이 조금 가는 것 같더니만 또 좀 시들합니다. 네. 조선업종 내에서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해서 고점 돌파 흐름이 일부 보여지는 형태의 가격진에 되었다가 다시 미끌려 버렸죠. 네. 조선업종의 그 주가 전망은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당연히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수주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조선업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에 조선업종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실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대비 1분기의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추정치도 7월에 이제 그 발표 예정인데 이게 점핑 되는 그 이익지의 증가 추세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이든 자동차이든 완성품을 팔아서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납품에 대한 이익을 받게 되는 게 기본 구조인데요. 조선업은 배를 건조하는데 2, 3년이 걸리는데 2, 3년 동안에 최초의 계약금과 중도금과 뭐 마무리되는 이 금액에 순차적으로 그 이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입금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 그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 가격 결정권을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초에 수주하고 나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부분해서 진행하는 형태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의 이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긍정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조선업의 수주와 이제 흐름들, 산업의 사이클이 그렇고요. 거기도 포인트 보면 어쨌든 간에 그 군함이나 마스가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쪽이 더 앞선 관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전체 업종의 지금 전체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중앙에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조선업도 똑같습니다. 조선업도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본다라면 이 중앙부에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주가 시세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외국인이 시장에서 최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조선업종 내에서 중앙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되면 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종도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또 주변주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접근도로의 판단을 드렸지만 중앙에 있는 종목으로 몰아가는 형태의 교체 매매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고 해서요. 김대중 대표님이 해주신 거고 피지컬 AI라 하면 뭐가 있죠? 뭐 로봇은 들어가는데 피지컬 AI가 이퀄 로봇이다. 로봇 이퀄 피지컬 AI 그거는 아니죠. 조금 더 네, 광범위할 아닙니다. 수 있죠. 그러니까 네. 피지컬 AI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식을 로봇으로 많이 연상해서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그 작동하는 그 모체에 대해서 그 연산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그 내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지컬 AI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AI와 연동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기업의 대표적 그 기업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대기업의 뭐 삼성 SDS나 그렇죠. SNS나 이런 기업들도 움직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고 네. 그죠? 삼성 네. SDS, 네이버, 네. LG CNS 맞아요. 이게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네. 이들 기업들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 상승이 한번 나타났다가 네. 최근에 또 급격하게 하락을 보여준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측면에서 이전에 주가가 움직일 때 많이 따라갔거든요.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이면 보이고 뉴스에 나오니까요. 안 네. 움직이면 뭐 잘 안 보니까. 그렇죠. 네. 비전과 성장성이 많은 그렇죠. 매체를 통해서 네. 그 노출되었기 때문에 네. 관심도가 컸었는데 또 급격하게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렇겠네요. 내용이라고 보고 기대감으로 있거든요. 탑승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LG CNS건 삼성 SS건 SDS도 고점 올라갔다 엄청 빠졌네요. 네, 많이 거의 제자리 빠졌습니다. 왔네. 그죠? 네. SS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엔비디아를 많이 찾아보고 어떤 기업이 한국의 엔비디아가 될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는데 저는 삼성 SS 같은 종목이 한국의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이게 이제 꼭 반도체를 겨냥해서 측정하기보다는 AI와 관련된 산업에 가장 근접한 기업은 삼성 SS, 그다음에 LG CNS, 네이버도 비슷한 형태의 맥락이고요. 이 피지컬 AI와 관련돼서는 지금 단순하게 주가는 조정받은 형태이지만 충분히 재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고점부 다시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되시고 보유하셔서 좀 하락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시간차를 두고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이 개선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LG그룹주는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앞에 영상에서 조금 얘기했는데요. 네. 이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이지만 좋게 보셨고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는 다만 오늘 조금 삐딱하게 본 게 하나 있어요. 네. 조금 삐딱하다기보다 개인적으로 예를 네. 들면 오늘 기사 가운데 LG그룹의 경영지들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서 실무진들이 네. 실질적으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구광모 회장이 갔느냐 안 갔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구광모 회장은 안 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실무 이제 계열사 물론 이제 거기 뭐 LG그룹의 계열사의 대표들만 해도 사실은 뭐 잘 쳐다보기 어려운 분들이긴 하나, 네네. 그죠? 제가 보는 결은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나 그죠? 네. 이런 최태원 회장이나 그죠? 이런 게 조금 LG그룹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았어요. 그 부분도 네. 합리적인 추론에서의 접근인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네이버도 그 뭐 이제 젠스랑 CEO가 이제 한국 방문하면서 뭐 굉장히 올랐고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이제 뭐 그다음에 LMM에서 뒤지고 이런 것과 좀 달리 그죠? 네. 상당히 뭐 젠스랑도 얘기하기를 상당히 크게 이런 A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마치 한국의 팔란티어처럼 국방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주가는 뭐 다시 제자리에 와버렸어요. 젠스랑이 한국에 와서 몇 가지 메시지를 줬었죠. 예. 그러니까 메모리는 SK와 네. 자율주행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그 LG 그룹과는 그 피지컬 AI 네. 그다음에 네이버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 저기 전북 쪽에 있는 새만금. 새만금을 네.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쉽게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초대형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50조 비용뿐만 아니고 주변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력이라든가 간접망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네이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네이버의 주가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쟁이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된 내용에서의 원론적 수준에서의 그 진행이었지만 이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고 진행 상황이 그 나올 때에는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충분히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요한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가는 가격은 매일 움직이죠, 그죠? 네. 매일 움직이고 급등했다가 오늘처럼 급락합니다만 사실은 기업의 본질이나 미래 가치는 변하지만 하루하루에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거대한 AI 물결이 아직은 진행 중이다. ETF 요즘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뭐 많이 만들죠. 반도체 플러스 뭐 막 만드는데 젠슨왕 ETF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그래서 젠슨왕과 관련된 젠슨왕이 바로 미래버려, 그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아이디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증권사에서 지금 가장 그 연봉이 높은 부서가 ETF 맞아요. 자, 디자인하는 팀이에요. 우리 그 둘이 마무리해갖고 젠슨왕 ETF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일단 현대차, 네. 예. 그다음에 뭐 LG그룹도 하나 넣어야 되겠죠. LG전자, 네. 예.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기업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넣고, 그죠? 네. 삼전닉스 넣고, 네. 그다음에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시작하고요. 네이버, 네이버 들어가야죠. 네. 이 정도 넣으면 그죠? 네. 그 정도 바스켓에 담아놓고 이제 추가로 2차, 3차, 4차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네. 하나의 상품은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굵직한 그 AI에 그다음에 젠슨왕이 한국 기업들과 하려는 그런 굵직한 모양이잖아요. 그죠? 네. 젠슨왕 ETF로 종목 구성 한번 해 보시길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김대준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최근 이제 사실 좀 물려서 그런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기대감으로 이제 물려서 이제 고민하는 기업들을 좀 해주셨고, 그래서 사족을 좀 뱀다리를 붙여보면 어쨌든 좋은 기업도 싸게 사야 해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비싸게 사면 좋은 기업도 고생해요. 네. 어떻게 하면 싸게 삽니까? 네. 이렇게 최근과 같이 주가가 출렁출렁 할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측면에서 네.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주가 하락하고 뭐 흔들림이 나올 때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